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공금 선배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인사부터 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중의 소리에서 뉴미디어 국장을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네, 저는 민중의 소리에서 정치와 법조 등 정치와 법조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강경훈 기자입니다. 네. 다들 떨지 마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입니다. 경제부에 오래 있었는데 사실 뭐 경제를 잘 안다고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잡부처럼 이슈 있으면 그때그때 성실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경제부 홍민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지금 첫 방송이라 잔뜩 얼어붙으셨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 한 달 넘게 테스트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죠? 죽겠다, 야. 다 리셋, 백지가 네, 돼버렸어요. 과연 이거 오늘 방송이 제대로 업데이트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사콜콜은요,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현직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현직 기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시사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취재한 이야기도 또 썰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부에는 저희가 매일 가장 핫한 화제 이슈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여기 세 기자, 홍민철 기자, 그리고 강경훈 기자, 그리고 조한무 기자, 세 기자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각자 직접 취재한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오후 7시에 매일 릴리즈될 예정이거든요. 화수목 3일입니다. 화수목 3일 동안 릴리즈될 예정이고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민중의 소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완배 기자님을 못지않게 포스트 이완배를 꿈꾸는 우리 이렇게 기자들이 있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하나 내가? 네, 그리고 많이 응원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뭐 방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방송은 이제 제가 책임 PD인데요. 저는 원래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유튜버였는데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서 데일리로 돌아가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네.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라이브로 되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단 화수목 3일 동안 라이브로 진행되지는 않고 라이브로 촬영되는 방식의 콘텐츠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방송에 좀 익숙해지는 시기가 된다면 적당한 시기에는 시간을 골라서 라이브 콘텐츠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라이브로 저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기가 오긴 올까요? 라이브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이브가 되지 않고 종영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도 시작한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우리 하게 달렸으니까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1부 코너에서는요,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갑작스레 등장했던 개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윤석열 탄핵 선고가 됐는데, 정말 탄핵 선고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좀 모두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옳다쿠나하고 국힘과 뭐 보수 언론에서는 개헌이 곧 내란 종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곰곰 선배가 좀 정리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며칠 동안 있었던 논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건 이제 6일 오후였죠. 6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개헌을 하자라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오후부터 7일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한국 정치권은 개헌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뭐 이따 논의하겠지만 개헌 논의는 한덕수가 끝난 것 같긴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면서 개헌 논의가 이제 쑥 들어가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기한 내에 즉 대선 때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 대선 때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우선 하자 이런 안을 이제 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확한 워딩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거든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랑 누가 합의할 거냐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 과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워딩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전에 개헌을 하자 말자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같이 개헌 투표를 하자는 혹은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크게 갈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아마도 4년 중임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국민적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얘기가 된 것이고 국민적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여론조사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걸 2달 안에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합의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선하기도 바쁘지 않나? 네, 그렇죠. 근데 4년 중임제로 하면 되니까 대부분 4년 중임제,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진보 정당들도 뭐 4년 중임제를 뭐 물론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좀 모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너무 촉박할 것 같아. 자, 여론조사가 70%가 넘었다. 그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지? 대통령 답정너였나? 4년 중임제라는 그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 그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합의할 건데? 첫 번째,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4년 중임제에 해당이 돼 안 돼? 다시 출마할 수 있어 없어? 자, 논의해야 되죠. 자, 그러면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건 통상적으로 4+2 총선하고 같이 치르는 걸 보통 전제로 하거든요. 제도를 그렇게 설계를 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야 이제 정치가 안정되고 이제 여야가 이제 바뀌는 이런 상태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단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동의할 거냐? 국회의원 임기를 아니죠. 대통령 임기를 왜냐하면 총선을 같이 치러야 되니까 동의할 거냐? 이게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만약 이걸 동의한다고 치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3년 후에 다시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동의가 되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으로 가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된다고 치면 이 사람에게 7년을 허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동의가 되느냐? 네.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힘이 지금 환영하는 거는 이재명의 7년은 전제 없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합의할 그쵸. 수 있는 건 아마 네. 임기 단축해서 3년으로 끝내는 걸 가장 땡큐하겠죠. 무슨 이재명이 자신감이지? 아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 지난번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의 정치 강령 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이재명은 안 돼. 정치 강령이. 거의 그 수준이에요. 뭘 해도 이재명은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은 안 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개헌 논의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계엄에서 개헌으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계엄사 얘긴데 계엄 세력이었죠. 맞아요.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심판받아야 하고 어떤 일각에서는 되게 많은 국민들이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출당시키지도 않고 있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 정당이 갑자기 일제히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개헌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거죠. 그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위기를 개헌 논의로 돌파해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한겨레 신문 한겨레 오늘 만평이 그거예요. 벽에 계엄의 힘을 지우고 개헌의 힘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개가 아니지 않아?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개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황당한 그 워딩이 하나 등장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헌 세력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이제 개헌에 반대한다. 지금의 개헌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호헌 세력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데 호헌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알까요? 그냥 단어 뜻만 생각하면 헌법을 뭐 지키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좋은 의미 같은데. 호헌 세력이 이제 노래였다는 건 이제 87년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두환을 일컫는 말인데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이면 호헌 맞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 탄핵 투쟁에서 야 5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민주헌정 수호 세력이었어요. 호헌 세력이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쵸. 엄밀히 따지면 헌법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일제히 보수 언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엄, 내란은 개헌으로 끝난다라는 주장, 이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탈출구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내란의 종식이 개헌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내란의 주동자를 출당시키고 징계시키고 구속시키고 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것에 동의를 해야 내란의 종식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도 사과를 안 했지만 국민의힘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사과는 딱 출발이 그겁니다. 윤석열 출당, 영구제명 뭐 이런 걸 해야 뭐 내란을 극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가 갑자기 개헌 테이블에 올리니까 거기 올라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요. 만약에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이 개헌 논의에 들어오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입장을 내야 돼요. 뭐냐면 한국의 헌법을 유린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세워야죠. 근데 지난 탄핵 사건, 그러니까 123 내란 사건은 123 계엄은 한국의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에요. 헌법을 유린한 사건에 대한 자기 입장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헌법을 다시 다룬다? 그럴 자격은 없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이번 대선 기간에 그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대선 기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해가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심판을 받고 나서 국민들이 인정해주면 그때 개헌에 들어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개헌이 지금 당장 일 수 있느냐 아니냐,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된다. 그건 뭐냐, 내란 종식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탄핵이 됐죠. 그렇죠? 탄핵이 됐고
선거를 치를 거예요.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 처리를 해야 돼요.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하고, 이 사법 처리를 한 후에 한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우리 헌법을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얘기를 하고, 그 테이블 안에 어느 세력까지 들어올 건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빨리 87 체제를 끝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7 체제를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87 체제를 끝내려면 87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87 체제는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헌법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기 민정당이 들어왔어요. 민정당이 같이 논의하고 민정당이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87 체제가 미완이죠. 하려면 개헌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권력구조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권력구조를 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4년 중임제가 왜 권력분산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건 국회의장 임기 내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필요한 것은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장 우리 사회가 실수했던 혹은 놓쳤던 게 뭐냐면, 이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87년 항쟁은 거리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이러면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딱 헌법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자는 거냐, 2달 안에 개헌하자는 것은 그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써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헌했잖아, 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막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나와요. 개헌 절차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뭐 하승수 박사가 이제 그런 주장도 하긴 했는데요. 뭐 개헌 절차법은 사실 이번 내란이 있기 전, 개헌 이전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들어가기 전에 개헌을 언제 진행을 하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개헌을 한다, 이 논의부터 시작하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은 농민들의 주장이 있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있고, 시민들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번 내란 투쟁 과정에서 광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것이 아직 정제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어떤 제도로 혹은 어떤 가치로 헌법에 담겨야 하고, 그것은 제도의 영역이고 이건 가치의 영역이고,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담을 건지, 이런 과정들이 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럴 만큼의 민주적 능력이 있는 나라고, 이미 그 어떤 전 세계 이 시위의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 민주적인 과정에서도 자기 주장이 다 펼쳐져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의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기간 2달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헌을 전부 다 약속하고, 그 개헌을 언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건데요.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약속을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법률로 만들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한다면 국회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차에서 3분의 2 넘으면 되잖아요. 거부권도 없고. 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그냥 대선 이후에 통과시키자. 쟤는 그냥 제끼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그냥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개헌 절차법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대선이 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도 대선의 절차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고 합의하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이런 절차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였을 텐데,
그 가장 다수당의 대표니까 이번에 이제 정리를 했죠. 네.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일단락을 거의 지었고 거의 정리돼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나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뭐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라고는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의 워딩을 남겼는데 이건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 개헌과는 좀 별도로 개헌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5.18은 넣자. 윤석열도 넣었는데 너는 왜 그거랑 정반대된 행위를 한 거지? 아무튼 동의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넣을 수도 있다. 근데 큰 개헌 논의가 있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그게 확정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할 것이라면 뭐 이후에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뭐 여기 이제 5.18이나 계엄과 관련한 요건 강화와 함께 이제 수도 이전 문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용산에 들어갈 거냐, 청와대로 복귀할 거냐, 세종으로 갈 거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헌법에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했는데 헌법에서 예를 들면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걸 옮기는 건 사실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예전에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살면서 경험한 괴랄한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고 관습헌법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고 뭐 이런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걸 다시 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개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그 세종시로 옮기려면 지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을. 그러면 뭐 아주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으면 돼요. 그냥 제2집무실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오면 되잖아요. 수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오면 유지돼. 그리고 개헌하고 나서 내려가도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짓는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원포인트 개헌이 지금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개헌하면. 네. 그런가요? 많이 들죠. 투표용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이번 대선에 좀 집중을 하고 오히려 개헌을 잘할 수 있는 준비에 에너지를 쏟는 게 맞지 않나? 요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개헌은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전 보진 않고요. 아 근데 그 얘기하시고 갑자기 좀 욕을 많이 드셨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쵸. 국회 담장을 넘었던 투사는 사라지고 노회한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은데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다시 또 싸워야 됩니다. 사고친 권한대행의 이상한 행태에 또 맞서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근데 개헌을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이 개헌이 주요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끌어올린 것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의 결과로 저는 개헌 절차법 같은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리 끌 떠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국힘을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우리도 같이 개헌하자 이러면서 우르르 뛰어나오니까 그게 뭐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야, 그분들은 그 개헌이 아니라니까요. 개헌. 네네. 개헌 하시러. 네. 아무튼 그분들이랑 같은 동급으로 이제 테이블에 올라서 뭘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개선을 잘. 반성부터 하고 오셔야죠. 아 그럼요. 호되게 좀 회초리 좀 맞으시고. 왜 출당을 안 시키는 거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야. 응? 뱉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도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출당을 시키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응. 자기 무슨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들고 갈까요? 아니 근데 네. 진짜 고민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가 되는데 이미 100석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을 반성이라는 쪽으로 압박을 해서 개헌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무경화돼 있고 보수화돼 있는 이 극우화돼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변화를 거칠까? 그리고 그 거친 변화를 국민들이 진짜 그래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개헌 논의에 참여해라고 승인해 주실까? 이런 것도 뭐 전망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느낌 좀 들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분들이 어쨌건 내란에 동조한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정당에서-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국민의힘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죠. 명확한 게 없죠. 뭐 근데 그 당시에 추경호, 추경호 전임 이제 원내대표의 음. 행위 정도가 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아마 내란 특검 같은 게 발족이 되면 그건 충분히 이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으로만 그렇죠. 된다는 네. 거죠. 그럼 이후에 막 어찌됐건 윤석열 내란 수계를 뭐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뭐 이랬던 그 행적들은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려면 뭘 걸수려면 아마 위헌정당 위헌정당 해산. 해산 정도일 것 같고, 저는 헌법적인 그것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그쵸.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대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대선이 지난 두 번의 대선, 세 번 정도의 대선이죠. 이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탄핵 이후의 대선은 좀 다자간 대선이었고요. 지난번 대선이 이제 1대1 대선이었단 말이죠. 그 전전 대선도 이제 1대1 대선이었고 굉장히 딱 붙은 대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40%를 넘지 못한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대1 대선인데 예를 들어. 근데 못 넘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마당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국힘이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구도가 뭐 보수와 진보 혹은 뭐 그쵸, 보수와 진보로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보수와 진보가 다자의 선거를 치르는 경험도 있었고 1대의 선거를 치르는 경험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정치 세력이 약 45% 정도 이상을 점유를 했거든요. 선거 결과에서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온다. 저는 내란 종식의 시작 혹은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 대선의 선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 야당들이 다 후보에 나와서 표를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뭐 단일화하든 뭐 표를 나눠 먹든지 간에 이 정당이 30% 박스권으로 접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30%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론조사상엔 그렇지만 선거 결과에서는 늘 50%에 육박했단 말입니다. 40%를 넘어섰단 말이죠. 특히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거가 되어야 이 내란 종식의 시작 혹은 내란의 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손을 막 밑으로 막 그냥 끌어내리려고. 아니 근데 법적으로 한번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네는 불법 세력이다. 이걸 땅땅 법을 어긴 게 박아줘요. 없어서요. 헌법을 어겼으니까. 예. 헌법을 어긴 보통 이들과 이제 동조한 세력이다. 이걸 박아줘야 얘네들이 또 이름을 바꾸고 나왔다고 또 이름이 달라졌네 또 뽑아주고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건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택할 문제이긴 해서요. 그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한 건 이제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네. 차기 법무부 장관과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절차가 강하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경훈 씨가 얘기했던 뭐 특검에 따른 법적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하든 잘 안 내란죄 나와요. 그 반대로 뭐 이렇게 위헌정당 신청을 하든 뭔가 그것도 이렇게 싹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딱 해놓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맞아. 저도 강하게 있긴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마치 자기가 그런 적 없다는 듯 뭐 이렇게 또 싹 얼굴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냥 옛날부터 늘 보수 정당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다시 새로운 정당인 척하면서 나와서 또 해먹고 이걸 워낙 반복했으니까. 저는 그걸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음. 그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선거 결과가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정당을 해서 해산해서 이름 바꾸고 다시 나왔는데 다시 40%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선거 결과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선거 결과라는 건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었을 때 민주당이 이제 한번 선거에서 대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한 10년 동안 민주당이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견디고 겪으면서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를 해왔던 것도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출연시켜 본 적이 없는 대중정당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이 수백만 명이고 그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 출연한 적은 없어요. 그거를 어쨌든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 오긴 했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나락에서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연구해보고 그거에 맞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기 정당에 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10여 년의 세월을 좀 견디셔라. 뭘 하고 싶다면 그것의 시작이 이번 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도적인 대선 승리 위에서 개헌 논의가 되면 저희도 좀 껴주세요 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반성하고 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법도 하고 반성도 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실 것인지. 그 해줘. 제발 해줘. 아는 변호사 없습니까? 그냥 국민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저는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자체에는 예전부터 그 제도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사실 그 정당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간 다르거든요. 대통령은 중대한 어떤 그 국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국민의힘 같은 정당 같은 거는 사실 심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그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위헌을 그 다음 선거 때까지 위헌을 방치해 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세력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뭐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이미 날아갔어. 그쵸. 이미 그 선거로 일단 대선에서 충분히 고립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어떤 압박을 선거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렇게 선거로 일단은 그렇죠. 그게 강력하다니까. 네. 하면 된다. 그게 1차적인 수단이 돼야지. 그거는 이제 헌재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근데 그리고 형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특검이 발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잘잘못이 가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사적이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는 게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정말? 아 근데 솔직히 30% 이것도 너무 아까워. 그 정도도 안 돼. 정말 자근자근 밟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30%의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어려워요. 안 돼. 그 사람들 옹호한 건 아니지만. 네. 알겠어요. 네. 고향이 아 맞아. 대구 뭐 이쪽일지도 몰라요. 아 근데 저는 뭐 경북 뭐 친국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헌 이야기는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